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규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 유예가 연장시킬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고 단언을 하셨어요. 지금 유튜브에 급하게 막 찍어놓으신 것들 보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좀 전문가답게 팩트체크를 해서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막 나오시고 세액 계산도 중구난방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과 재개발 재건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겹쳐버리면 우리 세무사님들 머리가 쥐가 나요. 그래서 심지어 양도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중과세 공포에서 탈출하기. 썸네일도 괜찮죠? 좋네요. 팩트니까. 공포지 지금 뭐 공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이정명 대통령께서 SNS에다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규정이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 유예가 연장시킬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고 단언을 하셨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의사를 갖고 계셨으면 작년에라도 그런 의지를 정확히 표현을 해주셨으면 2026년도 그때만 해도 한 5개월,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하게 처분하실 분들은 준비를 해서 처분을 할 텐데 10월 15일 대책이 나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팔고 싶어도 살 사람들이 조건이 안 맞아버리고 세입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토지거래가 구역에서 실수요자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제한된 거래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빨리 양도를 해서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라고 했더라도 살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가 돼야지 이것이 매매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그 중요한 건을 10월 15일 대책 나오기 전에 발표를 해주시고 매각할 사람들을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 구역에 대해서도 다주택자가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허가를 해주도록 예외 규정을 두시든지 조금 국민들을 좀 생각하는 이 부분이 좀 너무 소홀히 됐지 않느냐. 그리고 1월 달에도 한국경제신문에 가서요.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가지고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 대해서 연장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026년 5월 10일부터는 시행될 것 같다고 언론에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그때 당일날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고 또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얼마나 헷갈려요. 그리고 또 기자회견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주택가격을 안 잡겠다고. 세금으로 주택가격을 안 잡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일반인 상식으로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카드를 안 쓰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다른 분들은 관련 관계자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법에 있는 거 시행하는 것은 그냥 시행되는 것이지 이걸 세법을 카드로 해서 주택가를 잡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변명을 하시는데 저희들 국민들 눈높이는 잘 안 맞는 얘기들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되시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작년에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상속세와 관련해서 최소한 기초공제하고 일괄공제는 높여서 18억 정도는 상속세를 안 내게 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을 제가 굳게 믿고 연말까지 상속 개시가 안 이루어진 분들은 내년에 좀 희망을 갖고 조금만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그게 세법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든 대통령께서는 의지를 가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다수당이 있으면서 법을 개정을 안 시켰습니다. 또 이번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시행을 거의 안 할 것이다.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세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합리적인 개정 방법은 지금 현재 공급분에다가 양도하는 데다 중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취득하는 주택에다 중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2주택, 3주택의 중과세를 20%, 30%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징벌적으로 지구상에 없는 세율을 과세를 하니까 좀 낮추고 그 다음에 3주택자에 대해서만 한 10% 정도 중과세를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거는 물가 상승에 대한 명목소득을 제거하기 위한 거라서 이거는 해주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항구적으로 개정한 다음에 시행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민주당 정권을 합리적인 정권을 받고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그대로 또 시행을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어리석었나요? 어쨌든 깊은 뜻을 가지신 분들 그 속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제가 어떻게 시행될 것이라는 예측은 저는 일체 민주당 정권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혹시 국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자체가 보도자료 떴는데 지금 유튜브에 급하게 막 찍어놓으신 것들 보니까 조금 아무리 급하더라도 좀 전문가답게 팩트체크를 해서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막 나오시고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5월 10일부터 다 바꿀 것이다. 그래서 세금이 1주택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고 심지어 찍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물론 거주도 안 하고 투기나 투자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토론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정된 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거는 시행령 사항이 아니고 법에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률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보고 개정을 해야 할 일이라서 지금 5월 10일까지 법이 시행령처럼 개정을 해서 그냥 그대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다음 절차에 따라서 하더라도 하고 최소한도로 지방선거가 끝나서 그거는 손을 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또 예측을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예측을 하네요. 어쨌든 5월 10일 날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세액 계산도 중구난방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케이스는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보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도록 하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우리 세법에서도 비사무 토지, 재개발, 재건축, 다주택 중과세 규정이 3대 난제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과 재개발 재건축과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겹쳐버리면 우리 세무사님들 머리가 쥐가 나요. 그래서 심지어 양포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시행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후배 세무사님 중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상담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벌써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여긴데 비과세라고 판단해 줬는데 이게 일반 과세도 아니고 중과세로 넘어가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한 집안을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감히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구상에 건물이랑 한 채밖에 없거나 그렇다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임대주택이 있고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데 중간에 자동 말소되고 또는 자진 말소되고 그 사이에 다시 연장이 걸리고 또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되는 조합원 입주권이 들어오고 지방에 또 주택이 막 생기고 그러면은 이 판정 자체가 거의 전문가들도 머리 지나서 못합니다. 떨려서 안 해요. 그 정도로 어렵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걱정을 안 해도 될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또는 해결 방법이 있는데 무턱대고 모르니까 무지에서 오니까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최소한도로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사전 상담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미리 대비할 거 있으면 대비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면 그렇게 머리 쥐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비를 하시는 방법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케이스를 한번 보시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비과세 규정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여기 사이에 이제 일반과세라는 게 있겠죠. 일반과세. 이 세 가지 과세 구분이 있을 텐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 주택 수에서 보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주택자겠죠. 일반과세자는 1주택자일 수도 있고, 다주택자일 수도 있습니다. and 다주택자. 그리고 중과세는 2주택 이상자일 겁니다. 2주택 이상자. 자, 지역으로 보면은 여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이에요. 근데 일반과세, 여기도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이에요. 근데 여기는 중과세 구역은 모든 주택이 아니라 특례주택. 그럼 재주택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재주택이냐? 비과세 규정에서도 재주택이 특례주택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시적 1세대 주택,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 거주주택, 동거보험 합가, 혼인합가, 농어촌주택 이렇게 특별하게 있는 주택들은 주택수가 더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봐주겠다는 거죠. 일반 주택은 일반과세는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과세 대상인데 비과세 대상 요건이 탈락됐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거주 요건을 살았어야 되는데 안 살아서 비과세를 못 받는 케이스. 일시적 1세대 주택인데 3년 안에 팔았어야 되는데 3년 안에 못 팔았는데 양도를 하면서 중과세 대상 주택은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과세를 받는다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 규정은 지금 보신 것처럼 특례주택하고 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만 따로 잡고 있습니다. 중과세 대상만. 그러니까 중과세 대상 돼야지.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는 중과세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과세 대상 주택이 돼야 그 다음에 이 중과세 대상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 여기서 양도가 이루어져요. 여기 있는 집이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결합돼야 돼요. 그러면서 주택수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수로만 2주택입니다. 중과대상 주택수로만 2주택 이상일 때 중과세가 있다. 요게 이제 중과세 대상 주택이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비과세 규정은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인데 반해서 중과세는 중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서만 요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를 양도했을 때 그 주택수, 내가 갖고 있는 주택수가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 된다. 말이 좀 어렵죠, 지금 벌써부터.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은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수가 들어가 버리니까 500만 원짜리든 무허가 주택이든 3평짜리든 다 주택이 들어가서 주택수 포함되면서 비과세를 판정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외 규정 외에는 전부 주택이 들어가서 비과세 판정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러가 더 적어요. 적은데 지금 보신 것처럼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중과 대상 주택부터 헷갈리게 돼 있고요. 요것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수 계산부터가 또 힘들어요. 지금 여기서 2주택 이상인데 마지막에 중과 배제 주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중과세를 안 하는 주택이 있다는 거죠. 중과세를 안 하는 주택이 있어서 이 메커니즘을 전체를 다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판정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전체를 제가 디테일하게 다 모든 걸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만 이해를 하시고 내가 현재 어떤 주택을 갖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은 담당 세무사님이나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그 케이스에 별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서 제가 쓰는 용어를 좀 구분하기 좋게 해서 우선 중과세 대상주택. 대상주택을 용어가 지금 뭐 세법적 용어로 하면 헷갈려요. 영어로 제가 표현할게요. 중과 대상주택은 우리가 보통 사고 싶은 주택. 사고 싶은 주택은 어때요? 어디 저쪽에 뭐 지방에 어디 해남 땅끝마을에다가 사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싶은 주택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권에 있잖아요. 수도권. 그리고 어디에? 광역시죠. 그 다음에 세종시. 그 다음에 일반 지역에서도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거. 그 가격이 있어서 두 가지예요. 지역 조건이 있고, 지역 기준이 있고, 가액 기준이 있는데, 이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사고 싶은 주택이 되는데, 그거를 중과 대상 주택이라 한다.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림주택, 이렇게 용어로 쓸게요. 드림주택 용어는, 뭐죠? 그냥 우리가 꿈의 주택이니까 갖고 싶은 주택, 그런 용어도 될 거죠. 드림주택을 중과 대상 주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과세가 적용된 주택. 중과세가 적용된 주택이에요. 요거는 대상이 될 뿐이고, 요거는 실제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 있는 주택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만 중과세를 한다고 그랬죠? 요 주택은 바로 중과세를 받아버리니까 머니주택. 한마디로 돈 되는 주택이죠. 돈을 벌어서 과세관청에서 타깃이 되는 주택이 머니주택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중과세 적용주택이 있는가 하면 비조정 지역의 중과세 대상 주택. 요게 지금 드림주택이죠. 드림주택은 드림주택인데 요거는 비조정 지역이 있으니까 중과세는 안 받는 거잖아요. 이 주택을 그냥 제가 표현을 좀비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좀비주택. 왜? 지는 양도할 때 중과세를 안 먹는데 지 때문에 다른 주택 팔려면 이게 중과세가 돼버려요. 주택수에 들어가면 나는 거죠. 주택수 카운트할 때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해남 같은 데 있는 집이 6억짜리 있다면은 그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남이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데 가액 기준이 지방 저가주택이 아니라 지방 고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방 고가주택이다. 지방 고가주택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비주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뭐냐면 비조정적 중과 대상이 아니라 주택 수는 들어가는데 중과세가 배제돼요. 주택 수는 들어가는데 중과세는 제외. 젊으신 분들은 다 금방 알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빌런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빌런주택. 악당이죠, 악당. 악당. 빌런주택. 이거는 입주권이나 분양권. 예. 입주권이나 분양권 어때요? 등기상이 없어요. 주택의 형태는 없어요. 근데 다른 주택을 중과세를 먹게 예, 카운트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정대상지역이 있어도 지는 중과세 자체를 안 먹어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더라도. 제가 주택 표현을 그렇게 좀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는 악당 같은 주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주택이 나옵니다. 로즈 주택이라고요. 장미주택인데 정책상 소유하고 있어. 정책상 소유한 착한 주택이에요. 착한 주택인데 이게 중과세 주택 수에는 또 카운트가 된다고. 주택 수에는 포함돼. 착한 주택이라서 장미처럼 이쁘긴 하는데 뭐라 했어요? 가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시가.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 포함돼 버린다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장기 임대주택. 그 다음에 조특법상 감면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됩니다. 로즈주택이라고 했어요. 로즈주택. 이름 괜찮은가요? 로즈주택. 예, 마지막 6번째 주택을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는데 해피주택. 해피주택인데 이거는 주택 수에도 빠지고 중과세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해피주택. 그래서 이거는 지방 저가주택입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 저가주택. 수도권 밖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 카운트도 빠지고 지가 팔아도 중과세 먹을 리도 없고 갖고 있으면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주는 주택이 해피주택이에요. 물론 이렇다고 하더라도 일소득 비과세 적용할 때는 주택수 들어갑니다. 중과세 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가지 주택이 다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짤막하게 제가 코멘트를 달면은 우선 해피주택 이건 어때요? 갖고 있어도 아무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는 영향이 없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주택, 3억 원 이하짜리 저가주택은 해피주택이라서 예, 영향이 없다. 중과 대상주택 여기에 해당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여기를 팔면은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중과 대상주택을 팔았을 때 그게 중과세가 적용되니까 일단 여기 드림주택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드림주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드림주택 아니면 걱정 없어요. 그럼 다시 해피주택일 테니까. 그 다음에 중과세가 적용되긴 적용되지만 이거는 중과세 대상주택 중에서 규제지역을 어디라고 했습니까? 조정 대상지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지만은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면 중과세 안 해요. 근데 예, 옛날에 대구에 수성구인가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예외로 한 번만 딱 있었고, 예, 그것 좀 이상했어요. 만약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반드시 조정 대상지역으로 들어옵니다. 토지거래구역은 별개예요, 또.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조정 대상지역보다 윗단계이기 때문에 두 개 지정됐으면 반드시 조정 대상지역 들어온다. 대신 토지거래구역은 별개다. 그래서 머니주택은 조정 대상지역에 양도하는 중과 대상주택이다. 순서가 더 중요하죠. 첫째, 중과 대상주택이 되고 그 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요게 중과세를 먹는 거다. 여기에서 중과세가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머니주택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 머니주택이 중과세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정 대상지역에 파는 것이 더 먼저겠죠. 아무리 중과 대상이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지역에 안 들어가면 해당이 없으니까 1번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냐, 두 번째 그러면 중과세 대상이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주택수를 셀 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비조정 지역에 있는 좀비주택도 주택수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입주권이나 분양과 같은 빌런주택도 주택수에 들어오는 거예요. 얘들은 지는 중과세 안 먹는다고 그랬죠. 중과세는 안 먹는데 어쩐다? 주택수에는 들어간다. 네. 차이를 이제 이해하셨죠? 드림주택은 어쩐다? 예, 주택수에서는 들어가는데 비조정 지역 같으면 조정 지역이면 들어가고 비조정 지역이면 안 들어가겠죠? 머니주택은 어때요?
주택 수에도 들어가고 중과세도 먹으니까 먼지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 양쪽이 다 들어가야 돼요. 해피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고 중과세도 안 되고. OX가 다 나오네, 답이. 그 다음에 여기는 정책상 소유한 착한 주택은 어쩌세요? 주택수는 들어가는데 중과세는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까? 결국적으로 먼지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이면서 중과세를 먹는 주택. 그리고 나머지는 중과대상 주택수에는 들어가는데 중과세를 안 먹는 주택들을 제가 분류를 했다. 그래서 6가지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중과대상 주택이 있고 이 중과대상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를 해야 중과세를 먹고 비조정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주택, 즉 지방고가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는 카운트가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팔 때 중과세는 안 먹는 주택이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자권하고 분양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주택 수는 포함되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하니까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권리거든요. 그래서 중과세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 같은 주택이다. 예. 지는 중과세 안 먹고 남 중과세 먹는 데만, 예. 보통 배드 주택이죠. 배드하우스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정책상 소유하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이라든지 조특보상 감면주택이라든지 상속받은 데 5년 안에 해당되는 주택. 이런 것들은 예, 정책적으로 착한 주택이잖아요. 예, 자기가 투기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과세는 안 하는데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로주주택이라고 표현했어요. 로주주택. 6가지 주택을 제가 별칭을 만들어서 헷갈리지 않게 지금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 차이점을 조금 더 한 번 더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첫째, 드림주택인가를 체크해라. 드림주택은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지역기준과 가액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드림주택의 요건은 범위에 대해서는. 두 번째, 그 드림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가 돈 되는 일이다. 돈을 버는 일이에요. 그 돈 버는 주택, 머니주택이 돼야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비로소.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중과세 대상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팔아야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그 팔 때 2주택 이상이 돼야지 다주택으로서 중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드림주택에는 포함되지만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어떤다고요? 지는 중과세를 안 먹어. 근데 서울에 있는 집을,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 때 중과세 먹게 와가지고 아예 바이러스처럼 이게 예, 전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집들이 중과세 먹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빌런주택도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 같은 경우도 주택이 아니라서 중과세 자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주택만 중과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과세를 먹을 연료가 없는데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수에 카운트가 돼서 영향을 미쳐버린다. 마지막에 로주주택은 정책상 소유하는 착한 주택이지만 당해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착한 주택이니까 안 했는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시키는데 그거는 일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으면 포함을 안 시켜요. 그게 특이해서 그래. 2채 이상 갖고 있을 때만 요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렇게 6가지를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왼쪽은 주택수 계산할 때에 주택수에 계산할 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것을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해피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진다. 중과세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머니주택은 당연히 주택수에 들어간 것 다를 것이고 비조정적의 지방 고가주택이죠. 이것도 주택수에는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 같은 경우도 주택수에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착한 주택도 로주주택도 주택수에는 들어간다. 대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로주주택은 중과세를 안 먹잖아요.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했을 때 분양권이랑은 주택 중과세를 안 먹는다고 그랬죠. 비조정지역의 지방 고가주택 그것도 중과세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비조정지역이나. 유일하게 중과세가 되려면 중과 대상 주택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만 된다. 그리고 해피주택은 주택수에서 안 들어가고 중과세 적용도 안 된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저희들이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셌어? 네, 구분이 돼? 네. 오케이.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치? 네네. 이제 이것을 이제 4번, 5번 들어야 이 개념이 딱 되면서 이제 사례를 내야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봐야지 내가. 자,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보죠. 다주택 중과세가 보여도 아까 드림주택 요건. 드림주택. 아까 드림주택 뭐 했어요? 예. 사고 싶은 주택. 사고 싶은 주택이라고 그랬죠? 사고 싶은 주택은 우선 첫 번째 지역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 지역 기준. 그리고 가액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역을 본다면 어디다 사고 제일 먼저 사겠어요? 서울이잖아요. 서울. 그리고 수도권. 네. 수도권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디다 사겠어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광역시 이상에다 산다는 거죠. 광역시 이상. 그리고 세종시는 특별시니까 세종시에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군하고 음하고 면은 제외돼요. 군, 면 여기 제외. 제외되는 것이 어디로 가냐? 가액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가액 기준. 여기 지역 기준에서 탈락한 이 군, 면 있는 거는 어디로 간다? 가액 기준으로 간다. 가액 기준은 3억 초과. 금액이 3억 초과되는 요것만 사고 싶은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지방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죠. 3억 이하는 뭐라고 했어? 예, 3억 이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구분이 됐죠? 요거는 아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해피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해피주택. 예. 주택 수에서도 빠지고 중과세도 안 먹고 스트레스를 안 준다. 지방에 3억 이하짜리는 볼 것도 없어. 근데 지역 기준에 적용되는 것은 모든 주택이에요. 모든 주택. 여기는 모든 주택인데 모든 주택이니까 가액 기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주택수 들어가 버려요. 가액 기준 적용 안 되니까. 그래서 집이 이제 주택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따지셔야 돼요. 지역 기준을 따져서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읍면 지역은 가액 기준으로 내려가는데 수도권에도 읍면 군이 있죠? 예, 어디가 있어요? 경기도에는 군이 많잖아. 가평군, 인천광역시에서도 옹진군이 있겠죠. 그래서 시지만은 그 안에 읍면, 농촌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농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부분은 지역 기준으로 안 가고 가액 기준으로 가서 3억 초과되는 거 한다. 양평군도 마찬가지로 군이잖아요. 양평군. 거기도 군 소재지로 하기 때문에 지역 기준에 탈락. 그럼 어디로 가? 가액 기준으로 가야 돼. 3억 넣는 것만 지금 말씀드린 드림주택으로 한다. 중과 대상주택이 이거는 중과세 대상주택. 여기서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인천은 빠졌죠, 다. 인천은 빠졌어.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중에는 어디에 있어요? 가까운 데가. 연접되어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유황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과천, 그다음에 수원, 성남, 안양, 그다음에 용인. 거기서 뭐 구가 몇 개씩 들어가 갖고 12지역구요. 구가 12지역이 있습니다. 12개. 예, 안양, 수원, 성남, 용인은 아마 구가 2개씩 들어갈 거고, 과천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 연접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해당되는 광명 들어가 있겠죠? 광명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 같은 거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의정부 같은 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는 분들은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어. 지난번에 이게 다주택자 중과세 그러는데 제일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의정부에서 제일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의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들어간 적 한 번도 없다니까. 거기는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갖고 있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걱정거리, 그거 팔 때만 걱정거리니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 중에서 지금 이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중과대상주택이다. 중과대상주택 앤드 조정대상지역, 우리가 이걸 교집합이라고 그러나요? 교집합이라고 그렇죠. 맞죠? 예. 여기 중과대상이 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들어가 있는 요것만 지금 중과세예요. 그렇죠? 이거는 중과대상 대상은 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잖아, 이거는. 조정대상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중과세는 적용 대상은 아니야. 즉, 중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가주택을 말하는 거죠. 지방 저가주택이죠. 이거는 뭐예요? 대상은 되는데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지방 고가주택이겠죠. 지방 고가주택.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예.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중과 대상인 거죠. 구분이 됐죠, 이제? 중과 대상 주택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와가지고 두 가지 겹치니까 요게 머니주택이에요, 머니주택. 돈 되는 주택인데 요게 중과세 대상 주택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머니주택이에요, 머니주택.
지방 저가주택, 요거는 햇빛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햇빛주택. 그리고 여기 지방 고가주택 뭐였어요? 좀비주택. 여기는 머니주택이고. 이거 전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드림주택. 이제 구분이 가죠. 네. 중과 대상 전체를 드림주택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지방 고가주택은 조정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중과세 대상은 아닌데, 주택수에서는 영향을 미쳐버린다. 여기 이제 빠진 것이 조합원 입주권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이 빠졌죠. 그게 빌런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중과세가 적용됐는데, 이렇게 해서 중과세 적용 대상이 들어왔어요. 여기 머니주택이 됐는데, 여기서 중과 배제주택 해당되면, 중과 배제. 예, 이게 뭐였어, 아까? 로주주택 했잖아요. 로주주택. 장미주택. 중과 배제주택 정책적으로 빼주는 주택. 그거는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처럼, 빼주는 주택들은 요거는 중과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결국 머니주택에서 탈락.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정 대상적인 머니주택 중 중과세 배제주택이 해당되지 않아야 결과적으로 머니주택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역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조정 대상적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중과세를 걱정한다. 조정 대상적 아닌 거는 뭐 중과세 영향도 없잖아요. 중과세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구, 그 다음에 인천은 없고 수도권 경기도 중에서 12개 시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거기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가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가 2주택이냐 3주택이냐 따져가지고 중과세를 적용할 텐데, 거기서 중과 배제 주택이 해당돼 버리면 구세주가 된 거죠. 구세주를 만난 거죠. 살아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중과 배제 주택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앞에 거는 쉬워요. 뒤가 다 어려웠어. 난이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지금 보신 드림주택은 지역기준과 가액기준이 있다. 지역기준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주택들을 의미하고, 이 주택들이 군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가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중과 대상주택이다. 대상주택이라는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액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또는 수도권에 있는 군 읍면에 있는 대상에서 3억 초과되는 주택. 그래서 합하면서 지방 고가주택을 표현했죠. 이게 가액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이 중과 대상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과 대상주택인지 아닌지 한번 판정을 해봅시다. 한번. 천안에 2억짜리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주에 4억짜리 갖고 있어요. 성남에 2억짜리 갖고 있어요. 이 세 채 갖고 있어요. 그러면 A의 경우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분류해보자. 천안은 지역기준 아니잖아요. 수도권도 아니고, 천안은 충청도잖아. 그러니까 지역기준에 해당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세요? 가액기준으로 가죠. 가액기준에서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3억 넘어가는 거, 초과되는 것만 대상이 돼. 근데 3억 이하니까 어떻게 해? 이건 탈락이잖아. 아예 주택수에 탈락. 중과 대상에서 탈락돼 버렸어. 근데 원주는 어때요? 원주는 지역기준은 아니지만, 가액기준에 적용되죠. 3억을 초과했죠. 요거는 대상이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성남 어때요? 지역기준이 적용되잖아. 수도권에 들어가서 경기도니까 주택수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천안은 또 아니잖아요. 원주도 아니죠. 성남은 조정 대상 지정됐잖아. 이게 두 가지 동그라미에 다 들어가야 이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전체가 결론적이 아니고, 이것도 결론이 아니죠? 이거는 결론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몇 채예요? 중과 대상 주택이 한 채. 중과 대상이 한 채면 중과세 아니잖아요. 몇 채부터요? 두 채부터니까. A에서 한번 사례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대충 이제 감이 오죠? 두 번째 한번 가보죠. 두 번째. B 사례. 똑같이 천안 2억, 원주 4억, 성남 2억 있어. 서울 입주권 2억짜리 있어. 서울에 하나 더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천안은 아까 둘 다 아니었죠? 주택수도 안 들어가고 지역도 아니고, 원주도 주택수는 들어갔는데 지역은 아니었어. 성남은 어땠어요? 주택수에도 들어가고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 입주권은 어떻게 돼요?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들어가는데 중과세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 성남에 2억짜리 팔았을 때, 성남 2억짜리 팔 때, 2억 양도시 몇 주택인가 볼까요? 몇 개인가 주택수 세봐. 이거는 중과세 대상 맞잖아요? 중과세 대상. 이거는 중과세 대상은 아니야. 이것도 아니라고. 대신 요놈이 중과세 대상인데 한 채, 두 채, 세 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 수에는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남 2억짜리 양도할 때는 3주택 중과세 먹어. 판정 이해됐죠? 대신 서울에 입주권 양도할 때 요걸 양도했어. 근데 주택 수에는 들어가는데 중과세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X가 났잖아, 결론이. 둘 다 아니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서울의 입주권. 네, 입주권은 중과세가 아니다. 왜 아니에요? 입주권이라가 아니지. 입주권이라지. 빌런주택 있잖아요, 빌런주택. 요게 빌런주택이다, 빌런주택. 예, 빌런주택. 예. 재밌죠? 예,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 네. B의 사례의 경우에는 성남을 가장 나중에 팔아야 좀 그렇지. 수익 서울 입주권을 먼저 팔아버리면 주택수 빠져버리니까 중과세 안 돼버리죠. 이제 우선순위가 어떤 나오잖아. 네네. 여기서. 그러고 원주 팔고 네. 그다음에 성남을 그렇지. 팔아야. 이거는 원주 안 팔아도 주택수 중과세가 안 돼버리지. 이거는 영향만 미칠 뿐이지 중과세는 아니니까 한 채밖에 아니니까 중과 대상 주택이 한 채밖에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지. 이제 하나 더 해보죠. 시의 사례를. 천안 2억 그대로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지방 저가 주택은 해피 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원주 4억. 문제는 성남이 상속주택이에요, 상속주택인데 2억. 서울이 10억짜리 갖고 있어, 서울. 이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서울 10억짜리 팔 때. 자, 문제는 성남 2억짜리 팔 때. 성남 2억. 상속주택 파는 거예요. 5년 이내 상속주택 팔면은 아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5년 안에는 중과세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어째요? 이거는 중과세 안 하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주택수 빠지고 중과세 빠지고. 여기는 주택수에는 넣어주는데 중과세 쟤는 아니지. 성남 상속은 어떻게 해? 주택수에는 들어가는데 중과세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 서울 10억짜리는 어떻게 돼? 주택수에 들어가고 중과세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성남 상속은 들어가고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중과세는 아니에요. 그쵸? 성남 상속주택은 G가 주택수에서는 카운트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중과세를 안 먹으니까 이 성남 상속주택은 중과세가 아니다. 그러면 서울주택 양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서울주택 양도하면 이거는 중과세죠. 자, 중과세가 대상이 됐어. 그럼 주택수 계산할 때는 이쪽 주택수만 세우는 거예요. 두 개 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주택수만 세우는 거예요. 원주 것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서울 것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요것도 들어간다니까. 요게 서울에 있는 한 주택이면 중과세를 안 먹는데, 안 들어가는데, 이 주택이 됐을 때는 이것도 주택수에 카운트가 돼버려. 그래서 어쩐다고? 서울주택 양도하면 3주택 중과세가 돼요. 3주택 중과세.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일에 여기서 원주집이 없어. 원주집이 없고, 천안, 그 다음에 성남 상속주택, 서울,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일반 주택 한 채와 특례주택 한 채가 있어. 중과 배제주택 한 채가 있어. 이때는 어쩐다고요? 요거를 주택수에서 중과세를 여기 빼지니까. 일반 주택이 두 채 있을 때만 여기 주택수 들어가고, 일반 주택 하나 있을 때는 여기 안 들어간다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갖고 이게 원주주택이 만약에 없다. 이거 팔아버렸다. 그러면 서울주택 팔 때 어쩐다? 중과세 안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망청 바보같이 이걸 원주주택 4억짜리 왜 갖고 계시냐고 이거를. 이것 때문에 여기 중과세를 먹잖아 이거를.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방주택 가격부터 하락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방주택부터 없애버리잖아. 영양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되면은 수도권은 값이 올라가고 지방권은 폭락한다니까 주택 가격이. 이제 보세요. 결과가 5월 10일 날 어떻게 오는가. 다 이런 원리를 다 이해하셨잖아. 그러면 지방권부터 다 없애잖아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구조가 보이네요. 구조가 보이잖아 지금. 당연히 이렇게부터 팔지. 누가 바보처럼 서울 것부터 팔겠어 여기서. 이거 팔거나 이걸 먼저 없애지. 필름주택을 없애거나 저기 좀비주택을 없애버리면 여기 서울주택은 비과세가 되잖아. 이 장미주택도 성남 상속주택은 장미주택이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아니 이렇게 없애면 서울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서울주택은 비과세는까지는 아니지. 이제 천안이 있으니까. 요거는 비과세 때는 다 주택수에 파운드가 돼버려요. 그럼 천안까지 없애버려야지 이제. 1주택이 돼야 되고 특례주택을 만들어야 비과세가 되는 거고, 어쨌든 중과세를 안 받으려면 저가주택부터 다 없애고, 영양가 없는 것부터 없애고, 좀비 빌런 꼭 기억하세요. 좀비는 지는 중과세 안 먹으면서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중과세를 먹게 만드는 주택이다. 그 다음에 빌런주택 뭐라고 했어? 입주권하고 부담권은 지금 중과세는 아니라 했어. 주택이 아니니까. 대신 어쩐다고 또 주택수 먹이잖아요. 로주, 장미주택이 이제 참 제일 어렵습니다. 요거는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고, 제가 날을 받아서 따로 이거는 특강을 한번 또 다시 할 겁니다. 워낙 복잡하고, 어렵고, 일반인들은 이거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세법을 참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소형주택 있어요.
기준시가 1억이야. 이 소형주택하고 일반주택 한 채 있으면 그때 이때 이거를 선양도하면 이거는 중과 배제예요.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중과세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소형주택을 작으니까. 근데 일반주택을 선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 먹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기는 중과세를 안 먹는데 주택수에서는 들어가 보죠. 소형주택이 로즈주택인데 이게 끔찍하다니까. 이거는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거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 로즈주택 중에서 일반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형주택을 갖고 있으면 마치 소형주택과 일반주택을 갖고 있으면 어느 걸 먼저 팔아도 괜찮은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소형주택은 중과 배제를 시킨 것은 맞지만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중과세 먹어버립니다. 반드시 소형주택 이걸 먼저 선양도하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님들 특별히 또 공부 좀 하셔가지고 이거 착각을 많이 일으키시는데 중개사님들 정말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이 사례 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절세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세 공포에서 탈출하기. 썸네일도 괜찮죠? 좋네요. 팩트니까. 공포지 지금 뭐 공포.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4가지만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처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분 순서. 첫 번째 아까 어디 걸 팔라고 그랬죠? 우리가 좀비주택. 좀비주택 그럼 어디 했어요? 원주 거죠. 원주 지방 고가주택. 지방 고가주택. 요거는 좀비주택인데 지는 중과세 안 먹지만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 때 중과세랑 주택수에 카운트가 돼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중과세가 됐어요. 두 번째가 장미주택이에요. 로즈주택이에요. 로즈주택은 정책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 다주택자 중과세를 어차피 안 먹으니까 그것부터 좀 없애버리세요. 물론 감면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장기 임대주택도 혜택도 주고 장기 특별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로즈주택이 피해가 가장 적어요. 세 번째가 빌런주택이었죠. 빌런주택. 빌런주택은 주택은 아니죠. 이거는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인데 자 이걸 빌런주택을 먼저 팔 때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일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 보유를 하면은 또 중과세를 적용받습니다. 70%, 60% 적용받으니까 이걸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계산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세금 계산부터 먼저 해봐라. 세금 계산 후에 양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2주택자이라면 소형주택부터 팔아야죠. 2주택자라면 소형주택부터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차익이 만약에 똑같다면 양도 차익이 적은 거를 처분해라. 순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서도 양도 차익이 별로 안 났으면 중과세 먹을 것도 없잖아요. 주택 수를 빨리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처분 순서를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 보시고 이 지금 보신 지방 고가주택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갖고 계셔봐야. 물론 여러분이 세컨하우스로 사놓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공시가격이 3억 넘었냐 안 넘었냐니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 공시가격은 언제 좋겠다는데 머니주택 양도 시점에 공시가격을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취득 시점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두 번째는 주택 수를 줄여야 돼요. 두 번째가. 자, 주택 수 줄일 때 첫 번째는 세대 분리하는 거예요. 세대 분리. 자, 자녀가 있는데 자녀 나이가 30이 넘었거나 소득이 있어서 세대 분리 요건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눠서 주택수를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한 채, 아들 한 채 있어. 동거방 학과도 아니요. 원래부터 같이 살면서 2주택자였어. 그럼 세대 분리를 시키면 되잖아요. 부부간에는 세대 분리도 어떻게 돼요? 한 세대예요. 그럼 세대 분리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두 번째는 주택을 가치 없는 것은 멸실하거나 용도 변경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용도 변경. 지금 가치 없는 오래된 주택이 있어요. 그냥 멸실하고 나대지로 파시라는 겁니다. 또는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팔면은 주택수에서 카운트가 빠진다고요. 멸실을 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공동주택은 못하겠죠. 단독으로 소유한 것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분 소유. 지분 소유한 것도 그것도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빨리 처리를 해버려요. 매각을 하든지 증여를 해버리든지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세 번째는 이게 주택하고 토지하고 분리가 되니까 이 토지는 놔두고 주택만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하면 돼요. 토지까지 하려니까
거래가액이 너무 많이 넘어가죠. 취득세도 너무 많아지고 등기부도 들어가고. 그랬을 때는 예, 토지는 놔두고 어쩐다? 주택 부분만 예, 증여나 매매를 해라. 만약에 이게 네 번째 명의신탁한 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명의신탁, 명의수탁 주택. 명의신탁 주택은 실명 전환을 해야 돼요. 실명 전환해가지고 과태료 먹는 것이 오히려 쌉니다. 그거는 기준시가의 3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본인의 것 넘겨주고 내 주택수 빼내가지고 내가 중과세를 안 먹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내 집은 팔아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명의수탁한 주택들이 꽤 많으니까 이때는 빼버리는 받고요. 다섯 번째는 가족한테 증여를 해버려요. 가족한테 증여를 해서 당연히 물론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가족이어야 되겠죠. 주택수를 아예 줄여버리는 겁니다.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팔아요 이거를. 가족한테 보내서 예, 가족 자체에다가 주택수를 빼내라는 거죠.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가족한테 매매는 어차피 안 됩니다. 매매는 양도차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중과세 먹어가지고 세금 많이 나오는데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저가 양도한다 해도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분산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전문가들한테 맡기시고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쓴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이죠.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 예, 물론 거래해가지고 취득가액 올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상속일 때 일어나요. 상속. 지금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럼 다주택자예요. 지금 팔아봐야 중과세 돼. 그럼 어떻게 상속으로 해서 상속세가 최소한 50% 나오는 하있더라도 상속세 50%라면은 지금 양도세는 안 내잖아요. 어차피 예, 상속세만 내고 말 거니까. 기왕에 상속세도 낼 거 조금 더 낸다 생각하고 상속이면은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되는 거예요. 개시 당시 평가액이 예, 취득가액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상속세를 내고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예, 증여를 하는데 증여 후 양도를 하는 거예요. 증여 후 양도를 하게 하면서 요거는 고난도 절세 플랜이 필요합니다. 고난도 절세 필요하니까 여기서 시간이 없었고 또 설명을 하더라도 일반인이 잘 모르니까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예, 증여 후 양도하는 플랜을 예, 잡아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플랜이 필요하니까 이거 하시고요. 네 번째 중요한 거는 법률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법률 검토. 예. 즉 일시적 1세대 2주택. 예.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못 판단해버리면 비과세 탈락 때 못 들어가 버려요. 중과세로 가버려요. 큰일 납니다. 예. 그 다음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심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비과세가 안 되면 중과세로 넘어가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장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은 요것만 가지고 지금 한 2시간 해야 됩니다. 장기 주택, 임대주택 갖고 있는 노주주택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요거는 꼭 전문가한테 상담을 직접 받으셔야 돼. 3명의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라. 장기 임대주택하고 엮여 있는 주택을 팔 때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특법상 감면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은, 예, 이거는 요건들이 어려우니까 요거는 전문가한테 꼭 상담 받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주택 중에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 요건이 안 맞아버리면, 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다가구 주택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만약에 비과세가 안 돼버리면 그게 전체가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래서 19가구다 그러면 17가구는 3주택 중과, 18가구는 2주택 중과, 마지막 하나만 비과세 줘요. 난리가 나겠죠. 예. 그래서 다가구 주택도 이것도 반드시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양도를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인지 체크. 여기서 해당이 안 돼버리면 그 다음 갈 필요 없죠. 여기는 S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S가 나와야 되고 NO 해버리면 예, 끝이다. 두 번째, 중과대상. 중과대상 주택입니까? 중과대상 주택은 뭐라고 했어요? 드림주택이라고 그랬죠? 드림주택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래서 지역기준과 예, 가액기준에 적합한 주택이다. 그때 S가 나온다. 세 번째, 중과대상 주택이 2주택 이상입니까? 예, 2주택 이상. 1주택이 맞을까? 중과세를 안 했잖아요. 일반과세를 했잖아요. 예, 그때 여기서도 똑같이 S가 나와야 된다. 예, SN에 S가 나와야 된다. 네 번째, 중과 배제 주택입니까? 중과세를 배제하는 주택이 여기서 예, 어떻게 해서요? S가 나오면 중과세 안 하는 거고 노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는 노가 나와야지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예, 세 가지는 S고 마지막 여기는 노가 나와야 된다. 요
프로세스로 최종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됐죠? 예, 첫째,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의 25개 구, 예, 그 다음에 수도권, 경기도의 12개 시와 구, 인천, 광역시 다 빼고, 수도권 이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없다. 그래서 중과 대상 주택은, 드림주택은 지역 기준하고 가액 기준, 지방의 고가 주택은 가액 기준은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은 없으니까 그거는 처분 순서 중에 제일 먼저 처분해라. 예, 없애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좀비주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이 돼야 되니까 중과 대상, 드림주택으로서 2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지역을 팔았을 때 중과세다. 마지막에 중과배자 주택이 해당이 안 됐을 때, 넣을 때 최종적으로 중과세가 돼서 여기 결론적으로 중과세가 적용된 주택,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머니주택이라고 그랬죠. 머니주택.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 줄 것은 드림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이고 머니주택은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비주택과 빌런주택은 지는 중과세를 안 먹지만 다른 주택을 중과세 먹을 때 주택수입 카운트가 돼버린다. 그 다음에 로드주택, 장미주택은 정책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라고 해서 착한 소유한 주택이라서 중과세는 안 하는데 일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을 때는 주택수입 카운트가 안 된다. 일반 주택이 두 채가 되면 그때 이것도 카운트가 돼서 2주택 중과세가 아니라 어떻게 돼? 3주택 중과세가 돼버린다. 그 다음에 1억 미만의 소형주택은 2주택 중과세 규정 중에서 중과세 주택은 중과세는 안 먹이지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것도 주택수의 카운트가 돼버리고 그래서 2주택자로서 중과세가 돼버린다. 특별한 것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하고 그 다음에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이거는 전문가님들한테 특별하게 다시 한번 검토 꼭 받으시고 판단하시되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6가지 주택이 어디에 해당되는 주택이 있는지를 보시고 한번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내가 대책이 아까 말씀드린 처분 순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취득가액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었죠. 법률적으로 또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가 뭐가 빠졌냐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 이때 취득한 주택은 그때 당시에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돼 있었어요. 세율은 중과세율을 적용 안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대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줘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중과세율을 안 먹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주고 일반세율만 적용하는 이 특례주택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산 것은, 이때 매매 취득한 거는 이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세무사님도 이걸 가끔 놓치거든요. 이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택가격을 잡는데 세법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 오셨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유예를 안 하겠다고 단언을 하셔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개입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법을 개정을 안 했을 뿐이라서 개입을 안 한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말씀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히 당황하셨고 혼란스러울 텐데 우선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2주택 이상 중과세가 되면은 20%가 가산되기 때문에 10억 이상 넘어가면은 세금 부담이 거의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60% 가까이 되거든요. 만약에 3주택 중과세가 되면은 70% 가까이 되고요. 최대 82.5%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해보고 나면 당연히 못 팔죠. 안 파시겠죠. 그때는 이제 보유하실 텐데 물론 이제 지금 그것이 시장에 매물로 안 나오면 다시 정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종부세를 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는 제가 예측하는 말씀은 감히 안 드릴 테니까 시행이 되면 그때 가서 제 나름대로 또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 관련돼서 전문가들도 요즘 혼란스럽고 일반 국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운데 오늘 촬영한 동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었으면 합니다. 어쨌거나 1월 초부터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법 때문에 국민들이 편치가 않은데 여러분들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도 축적하면서 세금도 절세하기를 더욱 중요한 것은 황당한 과세를 안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꼭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